안녕하십니까. 흥미유발 발칵다식 자유분방 과학 토크쇼 다락방의 장풍입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유익하고 재미있는 과학 수다를 같이 해주실 분들입니다. 자, 볼수록 지적인 남자 기상캐스터 김수현 씨, 그리고 볼 때마다 스마트한 그녀 최정무 씨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정무입니다. 자, 오늘 또 저희와 함께 이 핫한 과학 이슈에 대해서 풀어주실 특별한 초대 손님도 한 분 모셨습니다. 이한보람 교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수님 소문은 제가 많이 들어가지고 알고 있거든요. 교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냐면은 세계적인 그런 학술지 중에 하나인 미국 화학회 학술지가 있어요. Chemistry of Materials라고. 거기에 국내 유일하게 편집자로 지금 계시다고요. 국내 유일. 네, 국내 유일. 저도 국내 유일 기상캐스터, 남자 기상캐스터거든요. 축하드립니다. 뭔가 오늘 토크가 좀 잘 풀리고 호흡이 잘 맞을 것 같아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잘 엮으시네요. 아니 근데 그 화학회 학술지라는 것은 주로 어떤 내용을 다루는 거예요? 뭐 이름에서 아시다시피 화학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긴 하는데요. 사실 미국 화학회가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에 관련된 학회 중에 제일 큰 데인데 화학뿐만 아니라 뭐 재료, 물리, 뭐 바이오,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데 과학자들 열심히 연구해서 논문을 써서 이제 제출을 하면 제가 1차적으로 평가를 하고 검토를 한 뒤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 논문을 우리 저널에 실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그런 역할들. 굉장히 중요하신 역할을 하고. 그렇죠.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화학계 전문가이신 이 교수님과 함께 어떤 주제로 이야기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 바로 지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사성 물질입니다. 방사능이 추가로 검출됐습니다. 기준치를 넘는 방사능이 검출됐습니다. 방사능 방출 물질이 사용된 모델이 방사성 추가로 검출됐습니다. 라돈이 네, 오늘의 주제가 바로 방사능이라는 것인데 잘 모르잖아요. 방사능이 뭔지, 뭐 방사성 물질이 뭔지, 또는 방사선이 뭔지 어떤 이 과학적 정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더 무서운 것 같은데 교수님, 그 방사능이 정확히 무엇인지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주세요. 방사선과 방사능이 있는데 일단은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방사성 물질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율표에서 이제 원자 번호가 커지면 이거 무거워지는 물질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아주 무거운 놈들일수록 너무 무거워 하면서 좀 가벼운 놈들로 변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때 얼마나 얘가 잘 분해가 되느냐, 분열이 되느냐, 이거의 능력을 방사능이라고 그러고 레디오액티브 액티비티라고 그러고 이때 발생되는 그 여러 가지 입자들이나 빛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가 보통 나오는데 하나는 알파 파티클, 베타 파티클, 그다음 감마 레이 뭐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것들을 방사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실은 방사능이 우리한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방사선이 우리한테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방사능이 약간 그런 방사선을 내뿜을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가 그렇죠. 이걸 나타내는 거고 피해를 주는 거는 방사선이군요. 그런데 이제 보통 방사선이라는 거는 자연적으로도 보통 존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도 굉장히 방사선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방사능 하면 일단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먼저 떠올라요. 그렇죠. 굉장했죠. 저 때 어떤 상황이 뜨는 건지 좀 교수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때가 쓰나미 때문에 잘 조절을 못하게 되면 얘가 굉장히 급격하게 폭발하거나 되게 열이 많이 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냉각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저 때 같은 경우는 냉각수가 적절히 투입이 되지 않아서 원전 자체가 어떻게 보면 녹아버린 거죠. 그래서 방사선 물질들을 막기 위해서 설치해놨던 여러 가지 뭐 콘크리트 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녹아버려서 빠르게 대처를 못해서 이렇게 문제가 생겼던. 그래서 바깥으로 방사선 물질들이 너무 많이 유출이 된 그런 사고였던 거죠. 그래서 이 사고 이후에 돌연변이 생물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뭐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옥수수인데 저렇게 원래는 하나의 모양이 아니라 두 개의 모양을 가진. 또 두 개가 붙네. 저렇게 하나가 아닌 두 개, 세 개가 묶어서 이상한 모양을 가지는 이런 돌연변이들이 나왔고 지금 뭐 과일이라든지 채소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동물들도 지금 보시면 귀가 없는 이 토끼. 맞아, 저도 이거 봤어요. 귀가 아예 없어요, 토끼인데. 이렇게 우리가 화면으로만 봐서 그렇지만 저곳에서는 이런 일들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일들, 그리고 괴담도 많이 돌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사실 저런 사진을 봐서 저희가 방사능에 대한 그런 공포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굉장히 떠들썩한 사건이 있었죠. 일명 라돈 침대 사건이라는 게 있었는데 우리가 날마다 자는 이 매트리스에서 방사능이 방출이 돼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거든요. 라돈이 나와서 소비자와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기준치가 넘는 방사능이 추가로 검출됐습니다. 라돈 침대 사태가 음이온이 나온다는 생활 밀착형 제품 전반으로 지금 확산하고 있습니다. 라돈이 무섭다라는 게 좀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 라돈도 방사선에 속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라돈에 대해서는 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라돈은 비활성 기체인데 이 라돈이 무서운 이유가 폐암의 발병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 순서가 흡연 다음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무서운 원인인 거죠. 그래서 국제암연구기구인 IARC에서는 라돈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걸베기 씨는 이런 걸 왜 외우고 다니는 거예요? 아, 이 정도 그런 시사적인 이슈에 이 정도 관심이 있어야죠. 근데 일단 그러면 침대, 우리가 평상시에 가장 편하게 쉬어야 되고 막 편하게 누워있고 얼굴 비비고 이런 곳에서 1급 발암 물질, 라돈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유사과학이라는 거를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제 과학적이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이제 그거를 판매와 연결시켜서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들도 그거를 맹목적으로 믿고 그래서 우리가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음이온 팔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있어요. 목소리. 한 번씩 해봤죠. 맞아요. 저희 누나도 게르마늄 팔찌라고 목걸이 막 너 왜 안 사니? 맞아요. 예. 그런 얘기를 하고 할머니도. 있는데 피가 나갈진다고. 그렇죠. 피가 맑아진다고 그렇게 그냥. 그게 사실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건 음이온을 방출시키게 사람들이 방출시키면 그걸 맞으면 건강에 좋다라는 맹신이 있어서 그거를 방출시켜야 되잖아요. 판매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음이온을 방출하기 위해서 침대에다가 모나자이트라는 그런 광물질,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광물질을 섞어서 만들었어요. 매트리스를 만들 때. 근데 모나자이트 안에는 토륨이라는 아까 얘기했던 방사선 물질이 들어있는데 그것이 분열돼가지고 라듐이 됐다가 라듐은 이제 고체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분해되면 라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라돈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체예요. 그러니까 공기 중에 날아다니다가 우리 이제 폐로 쑥 들어가는 거죠. 폐로 쑥 들어가서 들어가자마자 또 얘가 또 분열이 돼서 다시 그 고체로 바뀌게 되면서 몸에 이제 흡착이 되고 폐에 그것들이 문제가 또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아까 얘기했던 분열할 때 발생했던 방사선들, 알파 파티클들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몸 안에서 막 장기들을 공격하고. 이해가 확 되네요, 그렇게 하니까. 제가 이번에 방사능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알게 된 게 있는데 방사능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게 됐거든요. 이 마리 퀴리 아세요? 마리 퀴리가 죽은 이유도 방사능 때문이래요. 마리 퀴리가 방사능 때문에 죽었어요? 네. 아, 몰랐네. 얘기를 안 했네요. 마리 퀴리, 퀴리 부인. 그렇죠, 퀴리. 마리 퀴리. 아, 마리 퀴리 잘 아세요? 퀴리 부인이요? 퀴리 부인이요? 네, 마리 퀴리로 말할 것 같으면 여성 물리학자이자 화학자로 남편 피에르 퀴리와 함께 방사능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최초로 폴로늄과 라듐이라는 방사능 원소를 그런 발견한 업적이 있는 인물인데요. 그런데 마리 퀴리는 지속적인 두통과 또 폐렴을 앓고 있었고 1934년 백혈병으로 숨을 거두기 직전에는 백내장으로 거의 앞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모든 게 방사능에 노출된 탓이었다고 하네요. 촬영 전날 독서실에 간다. 아니 어렸을 때 다들 퀴리 부인 위인전 읽는 거 아닌가요? 퀴리 부인이 그래서 앞을 못 보고 막 했던 것이 다 이런 방사능 물질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1900년대 초반에 그런 새로운 원소들 혹은 합성된 원소들을 발견하는 그런 물리학자들이나 화학자들 연구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런 위험성들을 하나도 몰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X선을 처음 발견한 렌트겐 같은 경우 이게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 부인 손을 갖다 놓고 X선을 이렇게 빵 찍어가지고 이게 뭔지를 이제 확인해 보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무섭고 이게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 안 한 채 실험에 막 매진하다 보니까. 아니, 방사능이 이렇게 이제 우리 몸에 해로운데 사실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뭐 이런 방사성 물질들이 막 이런 공기 중에도 있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방사능에 노출되는 경우가 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연적으로 방사선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이 순간에도 있습니다. 계속 막 우주에서도 날아오는 것도 있고 땅에서도 오는 것도 있고 굉장히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 자연 방사성 그 물질 양이 평균치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좀 높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지역별로 지금 현재 나오는 방사선의 양이 얼마인지를 다 그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다 그 홈페이지 게시를 해요. 그래서 제가 쭉 봤더니 세계적인 그런 평균치보다 높은 지역도 있고 높지 않은 지역도 있고,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는 제가 확인해봤더니 서울이랑 여기 지금 촬영하는 지역 파주랑 가깝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평균치보다 낮아요. 아, 정말요? 아, 다행이네. 축하드립니다. PD님이 이런 걸 알고 보는구나. 오기 되게 힘든 데거든요. 근데 굳이 여기를 잡으신 데 이유가 있었네요. 우리 회사랑 굉장히 먼 곳인데. 어쩐지 맑더라고 정신이. 어쨌든 그 눈에 보이지 않을 뿐 그 방사선이 어디든 네. 존재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럼 저희가 있는 이 스튜디오에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뭐 있을 것 같은데. 확인을 할 수가 있나요? 그럴 줄 알고 아하. 준비를 해왔습니다. 오, 바로 방사능 측정기. 아하. 이거예요? 이 작은 거? 네. 방사능 마크가 있네요 그러니까 밑에. 우리가 이 생활 공간에 얼만큼 방사능이 있는지 그걸 체크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장치인데, 네, 굉장히 간단해요. 사용법. 그냥 기계를 꼽고 앱을 설치한 다음에 버튼 누르면 끝. 끝. 측정이 되는 되게 거예요. 쉽네요. 측정이 되는 거죠. 이곳에 놓고 네. 우리 다락바가 촬영장 굉장히 방사능과 떨어져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네. 과연 맞는지. 얼마큼의 방사능이 있는지 제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좁은 공간 안에 네. 그런 방사능을 측정을 할 텐데, 저 기기가 예. 네. 방사선이 방출되면 한 공간 안에 있지 않고 네. 이렇게 확산해서 여러 공간으로 퍼지기 때문에 네. 아마 여기서 측정하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평균값을 나타내 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평상시 그냥 노멀한 수준에서는 이게 수치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보통은 1년에 우리가 피폭돼도 안전한 양을 보통 얘기할 때 네. 밀리시버트라는 단위를 쓰거든요. 밀리시버트. 그래서 2.4 밀리시버트 퍼 이어가 되겠죠. 1년이니까. 네. 원자력 안전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본 값이 한 0.15 0.15. 예, 마이크로시버트 퍼 아워가 됐으니까 0.15. 과연 이것은 0.15 정도가 되면 2.4보다 밑에 정도예요. 일년에 깨끗한 받는 수준이다. 괜찮은 수준이다. 괜찮은 1년 수준이다. 동안에 2.4니까 이거는 시간으로 얘기하면 0.15. 자, 궁금합니다. 결국 0.1 0.1 마이크로시버트 퍼 아워. 예, 예. 아까 말씀하셨던 0.15보다 더 낮은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아 맞네 여기가 낮네. 근데 예를 들어서 한 10밀리시버트 정도면은 굉장히 이제 실내로 이제 대피를 해야 되고 50밀리시버트 정도면 그 장소를 빨리 벗어나야 되는 그런 안전 기준들은 있습니다. 그럼 아무리 농도가 좀 낮아도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요? 쌓이니까. 그렇긴 한데요. 우리 몸에서 신진대사를 통해서 뭐 대부분 이제 배설로 배출이 되기도 하고요. 계속 이제 뭐 구멍이 뚫려진 어떤 그 바구니 안에 물을 넣어도 이렇게 조금씩 계속 새는 것처럼 알아서 배출이 좀 되기 때문에 크게 뭐 안전 기준에 근거한 양 정도는 네네. 충분히 이제 배출되기 때문에 문제를 삼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도 있네요. 그렇죠. 얘기 들어보니까. 예, 예.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양은 우리 몸도 자연적으로 어느 정도 배출할 수 배출되고. 있는 능력이 네.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얘기를 좀 나누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안심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네. 이제는 네. 좀 방사선으로부터 우리 몸을 좀 지키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방사능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교수님께서 직접 그 팩트 체크를 위해서 OX 퀴즈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예,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맞으면 O를 해주시면 되고 틀리면 X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어제 하셨던 것 같은데 맥주를 마시면 체내에 방사능이 배출된다. 하나, 둘, 셋. 에이. 아유, 품쌤은 오. 어제 드신 것 같은데. 바람이에요. 제발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확실한 게 있어요. 이런 건 있잖아요. 맥주 만드는 그 집에서 소문내는 거예요. 요 차는 쫙 팔라고. 아니 근데 유언비어입니다. 유언비어. 저도 X. 아니 뭐 그런 거 많잖아요. 뭐 삼겹살을 먹으면 몸에서 중금속이 배출이 된다더라. 그거 진짜 뭐.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그거 과학 엄청 근거 먹었는데. 없대요. 그래서 아마 그것도 어디 삼겹살집에서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맥주도 근거 없을 것 같아요. 아 저는 마실 수 있는 유일한 술이 맥주밖에 없어서 맥주도 먹고 방사능도 쫙쫙 배출되는. 1타 2피. 예. 그래서 저는 바램을 한번 전 적어봤습니다. 어쨌건 자, 그래서 정답은 정답. O가 정답입니다. 그봐. 예. 진짜요? 예. 맥주를 먹으면 그래서 내가 맥주 먹은다는 머리가 좀 알고 방사능 물질이 빠져나가거든. 맥주를 먹으면 맥주를 먹으면 보통은 알코올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뇨작용을 促진시켜서 예를 들어서 이제 오줌 마려운 것처럼 소변을 방출을 많이 시켜서
사실은 맥주를 먹으면은 방사선 방출에 좋다. 방사능 물질 방출에 좋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맥주보다 그냥 물 드셔도 돼요. 그러면 그냥 이뇨작용이면은 꼭 맥주일 필요는 없는 거네요. 그렇게 치자면 뭐 커피도 좋은 거죠. 그렇죠. 혹시 그러면은 그 맥주, 물, 뭐 커피 이런 거 말고 또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음식이 있나요? 그거는 또 걸백이 준비해 왔습니다. 걸뱅이 씨 어제 밤 새신 것 같은데. 새벽 2시까지 공부했어요. 걸뱅인가요? 걸뱅인가요? 걸뱅이 아니고요. 거렁뱅이 아니고요.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라고. 워킹 딕셔너리. 걸뱅이는 이제 길거리에 이제 계시던 분들이고. 지식을 구걸하는. 자, 첫 번째, 미역과 다시마 같은 해조류에는 알긴산 나트륨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게 체내에서 방사성 스트론튬과 결합을 해서 몸 밖으로 방사능을 배출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엉도 방사능 배출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식품인데 효소가 파괴되지 않기 위해서 생우엉으로 드시는 게 좋고요. 또 메밀에 포함되어 있는 글리코사이드 그리고 로즈마리에 포함되어 있는 카르노신산과 카노솔이라는 성분들도 방사능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박조져야 돼가 진짜. 와. 그 해조류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 많은 날 먹어도 그 배출을 시켜주거든요. 굉장히 도움이 진짜요? 많이 되는. 그러면은 해조류에다가 맥주 한잔 탁 하면은 괜찮죠? 그렇죠. 괜찮네. 맛있겠는데요? 자, 다음 퀴즈는 네네. 비행기가 높게 날수록 방사선 노출량이 많아진다. 자, 하나, 둘, 셋. 빠밤. 저는 비행기가 원래 높게 날잖아요. 네. 뭐 높게 나는데 뭐 높게 난다, 낮게 난다의 뭐 차이가 저는 그리고 저는 광물이 이 지상에 있는데 그런데 높게 나면 좀 더 멀어지는 거 아닌가? 정문 씨는 왜 오를 드셨어요, 그럼? 그 국제선하고 국내선하고 또 다르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국내선을 타면 더 괜찮다 이런 뭔가 속설처럼 들은 적이 있는데 정답은 옵니다. 맞췄다. 축하드립니다, 걸뱅이 씨. 비행기랑 뭐 어찌 고도가 높은 거 비행기 그 비행기 낮게 가나? 그러니까 자연에서 나오는 방사선이라는 게 흙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우주에서도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비행기를 타고 고도가 높아지면 당연히 이제 우주와 더 어떻게 보면 가까워지는 거니까. 그래서 보통은 이제 조종사들 같이 굉장히 이제 비행기를 오래 타야 되는 직종들의 사람들은 그런 걸 주기적으로 검사도 받고 아까 측정한 기준으로 얘기하면 5 마이크로 시버트 퍼 아워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비행기를 한 높죠. 아까 0.1이었으니까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뭐 우주에서 나오는 방사선들이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다. 결론은 걸뱅이 씨가 맞는 5. 발음 정확하게 100으로 해주세요. 100이 아니고요. 그러면 비행기를 많이 타면은 안 좋다고 하셨는데 그냥 일반 사람들이 여행 가듯이 타는 거는 괜찮나요? 지상에 있을 때보다 좀 높다 뿐이지 일반 그 여행 가는 정도의 빈도수 정도면 실제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정도의 수준입니다. 좀 자주 안 타면 뭐 괜찮다고는 하지만 사실 걱정이 좀 돼요. 특히 애들 데리고 이제 비행기 같은 거 탈 때 비행기 동체에 딱 우주 방사선 같은 걸 딱 차단할 수 있는 뭔가 그런 물체 같은 것도 좀 연구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혹시 두 분은 지금까지 우리가 나온 얘기 중에 좀 더 어떤 팩트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궁금한 것들이 있나요? 저는 하나 있어요. 우리 병원 가면 CT 촬영을 하잖아요. 그거를 한 달에 한 번 이상 하면 암 발생률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죠. 그거 어떤 건가요? 잘못 알려진 사실이고요. 잘못된 거예요? 진짜요? 일단은 병원에서 암을 치료하는 장소인데 암을 유발할 그런 장비를 갖다 놓지도 않았을 테고 그걸 만든 과학자들이나 의학자들이 당연히 방사선 피폭량을 적절히 조절을 해서 만들었겠죠. 정말 많이 찍어봐야 뭐 한두 번 찍을 정도인데 크게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고 근데 좀 조심해야 될 건 구태여 자기가 CT 의사 선생님이 안 찍어도 된다고 그러는데 구태여 이제 자주 찍는다던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억지로 찍을 필요는 없고 근데 임산부들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임산부? 태아에 방사선이 노출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임산부들도 뭐 예를 들어서 조심을 하는데 뭐 1년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0번 이상 찍을 일이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찍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CT 얘기가 나와서 좀 말인데 그 인공 방사능이 있고 또 자연 방사능 있잖아요. 그 두 개의 차이는 어떻게 뭐가 더 위험하다 이런 게 있나요? 없습니다. 똑같나요? 그게 사실은 유사과학의 일종이긴 한데 뭐 자연주의,
자연에서 나온 건 훨씬 좋은 거야. 뭐 그 이렇게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뭐 느낌. 근데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싹 다 빼고 생각해 보면 그 두 개가 다를 이유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방사선 물질이 생성되는 원리와 메커니즘이 인공적으로 만드나 자연적으로 만드나 거의 같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방사선들은 크게 차이가 없는 거죠. 아, 똑같은 화학작용이니까 그렇죠. 우리 예. 몸에 미치는 영향도 예. 같은 거군요. 저는 사실 제일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이제 2011년 3월 11일 날 일어났는데 네. 그 원전 사태 이후 이런 생각도 안 해보세요. 일본에서 수입한 수산물, 해산물, 뭐 이런 음식들 같은 거 마음 편히 먹을 수 있을까? 아, 맞아요. 이런 생각들. 좀 시간이 많이 흐르긴 했지만 예. 그래도 왠지 좀 불안하고 조금 굳이 약간 그 이런 느낌? 일본 후쿠시마 빵 이거 먹어도 돼? 아 이거 먹으면 방사 빵 이거 좀 불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뭐 크게 상관없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뒤에 일본에서 정부에서도 굉장히 대책을 세워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과학자들도 이게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라는 기준을 명확하게 그 공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 해산물들이 뭐 우리 몸에 어떤 큰 영향을 미친다를 걱정하기보다 오히려 아까처럼 술을 덜 먹거나 담배를 피지 말거나 일회용 제품 덜 쓰고. 구태여 일본 음식들이 왔는데 그거를 안 먹어 이렇게 약간 까탈스럽게 하기보다는 구태여 그걸 또 찾아 먹을 필요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냥 평소대로 알려진 기준대로 정확하게 생활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불안했었는데 조금 마음 편해진 것 같아요. 일본 다녀오셔서 더 불안하신 거 아니에요? 일본 굳이 갔다 회 와가지고 드셨어요, 가서? 안 먹었어요. 아, 그래서 안 드셨어요. 아, 드셔도 애들 되는데. 먹을까 봐. 안 돼. 그렇지. 무조건 익혀 먹어. 그러면은 익혀 먹으면 익혀 괜찮아요? 먹으면 좀 나은가요? 방사능이 어떻게 좀 해결이 되나요? 익혀 먹어서 괜찮다라는 우리가 기준을 막 얘기를 하는 거는 고온에 올라갔을 때 문제가 되는 것들이 분해되거나 없어지거나 하면 괜찮다라는 근거에 의해서 얘기를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방사선 물질 같은 것들이 뭐 우리가 조리하는 온도 정도로 올라갔을 때 그게 뭐 막 없어지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진 않군요. 구체요. 균 죽이려고 익혀 먹은 거예요. 식중독 안 걸리려고. 자, 오늘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누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방사능에 대해서 이제 몰랐거나 아니면 좀 정말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들도 좀 깔끔하게 좀 해결되고 정확한 지식을 얻을 수 있어서 더욱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좀 있으시다면.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갖고 이런 방송도 하게 된 이유가 어떻게 보면 유사과학에 대한 맹목적인 그런 믿음 때문에 일어난 건데 맞아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과학적인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국민들이 그거를 듣고 판단하기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국민들이 열심히 과학적인 소양을 쌓아서 그걸 구분하는 거라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건 누가 해야 되냐면 이거는 다락방이 하는 거예요. 다락방도 일조를 하고요. 그렇죠. 그런 걸 이용을 해가지고 제품을 판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정확히 걸러낼 수 있는 입법이 돼야 됩니다. 법이 정해져 있어야 돼요. 맞아. 이런 걸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소비자들한테 다가가야겠구나라는 거를 강제할 수 있는 입법 작용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결론적으로 국회의원들께서 더 열심히 활동해서 이런 부분에서도 좀 그런 걸 잘 마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제도도 필요하고 이제 국민으로서는 이제 다락방을 보면서 소양을 갖추는 이런 자세도 필요할 것 같네요. 저희 어머님이 꼭 이 방송을 봤으면 좋겠어요. 게르마늄 팔찌 그거 아니라고. 아니 박사님이 계시는데도 어머님은 사신대잖아요. 효과 없다고 해도.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어머니 안 사게 하는. 금팔찌를 사드리면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풉니다. 아, 이게 금팔찌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또 이렇게 결론이 갈 줄이야. 열심히 활동해야겠네요. 네,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자, 방사능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이미 잘 알려진 과학적 지식도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가려내는 그러한 지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락방은 다음 주에도 좀 더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의 눈으로 세상을 엿보는 재미, 다락방! 성이시고 이름이 한보람이에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동생 계시면 이두보람. 내보라. 그건 아니죠. 제가 다리가 두꺼워서 가만히 냅두면 이게 쭉 벌려지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하면 되나요? 이렇게? 이 정도 괜찮나요?
제가 그래서 지하철 타면 앉질 않아요. 이거 괜찮나요? 여기 앉을 뻔했어요.